오늘의 사연은 이미 끝났다고 여겨진 시장에서 20년을 지배한 한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TV는 더 이상 혁신의 무대가 아니라고. 화질은 충분하고 기술은 포화 상태이며 이제 남은 건 가격 경쟁뿐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끝났다는 시장에서 한 기업이 20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업은 삼성. 그리고 이 기록의 비밀은 화면이 아니라 AI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삼성이 어떻게 TV를 다시 정의했고 왜 전 세계가 여전히 이 화면을 선택하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테크 산업을 취재해온 마이클 톰슨이라고 합니다. 2006년 당시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자산업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었죠. 그때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편집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톰슨, 삼성이 TV 시장에서 손익을 밀어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 확인해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TV는 일본과 유럽 기업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소니, 파나소닉, 필립스 같은 브랜드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어떻게 한국 기업이 넘어설 수 있겠어요? 제가 처음 삼성 TV 데이터를 받아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06년 글로벌 TV 판매량 1위, 시장 점유율 19.5%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성과일까? 사실 2000년대 중반의 TV 시장은 누구에게나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브라운관에서 LCD로의 전환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TV는 이제 성숙한 시장이다. 더 이상의 혁신은 없을 거야. 저 역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HD 해상도가 표준이 되었고 화면 크기도 40인치 정도면 충분했으니까요. 남은 건 가격 경쟁뿐이라고 생각했죠.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고 일본 기업들도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의 1위는 우연한 일회성 성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2007년쯤엔 다시 원래 순위로 돌아갈 거야 라고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실리콘밸리의 분석가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제가 스탠포드 대학의 기술경영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리와 인터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V 산업은 이미 기술적으로 포화 상태예요. 삼성이 일시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따라잡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소니의 트리니트론, 파나소닉의 비에라 시리즈 같은 제품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의 결정체였어요. 화질 조정 기술부터 색감 구현까지 일본 기업들이 쌓아온 기술적 격차를 어떻게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당시 삼성은 여전히 저가 브랜드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인정받고 있었지만 소비자 가전에서는 가성비 좋은 대안 정도로 여겨졌죠.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소니나 파나소닉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2006년 말에 작성한 기사의 제목이 삼성의 TV 1위, 과연 얼마나 갈까? 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썼죠.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TV 산업의 기술적 성숙도를 고려할 때 브랜드 파워와 축적된 노하우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근시안적인 분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이 지나도 삼성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심지어 시장 점유율은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도대체 삼성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걸까? 저는 삼성의 연속 1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2009년 제가 처음으로 삼성 수원 디지털시티를 직접 방문했을 때였죠. 당시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이끌던 김현석 사장과의 인터뷰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기자님, TV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김현석 사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TV는 방송을 보는 기기라고 답했죠.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TV를 미래의 홈허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건 TV가 아니라 집안의 모든 디지털 경험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에요. 그 순간 저는 왜 삼성이 다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TV를 완성된 제품으로 보는 동안 삼성은 TV를 진화하는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삼성의 기술 로드맵을 보여주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PDP에서 LCD로, LCD에서 LED로, 그리고 QLED까지의 전환 계획이 이미 2006년부터 세워져 있었어요. 남들이 기존 기술을 개선할 때 삼성은 아예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2006년 당시 PDP TV가 대세였지만 저희는 이미 LCD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김현석 사장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LCD가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저희는 LED 백라이트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이 전략이 얼마나 과감했는지는 당시 상황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PDP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한 일본 기업들은 그 투자를 회수하려고 PDP 개선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성은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가 삼성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엔지니어들의 마인드셋이었어요. 한 연구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다음은 뭘까? 를 생각해요. 지금 잘 팔리는 제품에 안주하지 않죠. 고객이 아직 모르는 니즈를 찾는 게 저희 일이거든요. 그때 저는 삼성이 왜 20년간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TV를 단순한 가전제품으로 보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진화하는 디지털 경험의 창구로 봤던 거죠. 2010년 스마트 TV의 등장이 그 증거였습니다. 삼성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 빨리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TV를 출시했어요. 당시만 해도 TV로 인터넷을 왜 해? 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삼성은 이미 그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현석 사장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TV는 더 이상 수동적인 기기가 아닙니다.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고 학습하고 진화하는 지능형 기기가 되어야 해요. 그게 저희가 그리는 TV의 미래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과장된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들의 비전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의 또 다른 차별점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였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대화면을 선호하고 유럽에서는 디자인을 중시하며 아시아에서는 기능의 다양성을 원한다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TV를 전 세계에 파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니즈에 맞는 TV를 만들어요 라고 글로벌 마케팅 담당자가 설명했죠.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는 다른 기업들의 실패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2009년 삼성을 방문한 후 작성한 기사의 제목은 삼성이 TV 1위를 유지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삼성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이 정말 대단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화했다는 거예요. 2015년이었습니다. 저는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 또 한 번 삼성의 전략 전환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당시 TV 업계는 해상도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4K가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고 일부 업체들은 벌써 8K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삼성전자 김영석 부사장이 저에게 말한 한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해상도 경쟁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실제로 체감하는 화질이에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4K, 8K 같은 스펙 경쟁에서 뒤처지겠다는 뜻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영석 부사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삼성이 얼마나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고객들이 TV를 살 때 정말 해상도 스펙을 보고 사나요? 아니면 실제로 보기 좋은 화면을 보고 사나요? 이 질문이 삼성의 두 번째 대전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삼성은 2016년부터 화질 엔진에 AI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AI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지만 삼성은 이미 TV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삼성 수원 R&D 센터에서 만난 이진영 수석 연구원의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보는 콘텐츠는 대부분 HD나 FHD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영상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4K TV로 보면 오히려 화질이 어색해져요. 그래서 저희는 AI가 실시간으로 저해상도 영상을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의 AI 업스케일링 기술이었어요. 단순히 크기를 늘리는 게 아니라 AI가 영상의 패턴을 분석해서 원본보다 더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화면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실제로 시연을 봤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720p 유튜브 영상이 AI를 거쳐서 4K보다 더 선명해 보였어요.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이진영 수석연구원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AI는 수십만 시간의 영상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스포츠 영상의 특성, 드라마의 특성,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최적화를 실시간으로 수행합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다른 회사들이 패널 해상도를 늘리는 데 집중할 때 삼성은 AI로 콘텐츠 자체를 개선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삼성의 AI 도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는 HDR 처리에도 AI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SDR 콘텐츠를 HDR로 변환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삼성 AI 연구소의 박진수 팀장이 설명해준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HDR 콘텐츠는 전체 콘텐츠의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95%의 SDR 콘텐츠를 어떻게 HDR급으로 만들 것인가가 실제 고객 경험에 더 중요해요. 실제로 보니 일반 드라마나 영화도 HDR TV에서 보는 것처럼 밝고 선명하게 변환되었습니다. 명암비가 살아나고 색감도 훨씬 풍부해졌어요. 그때 저는 삼성이 단순히 TV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AI 기술 회사이기도 했어요. 삼성의 AI 접근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실시간 처리였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AI는 대부분 사전에 처리된 콘텐츠에만 적용되었어요. 하지만 삼성은 어떤 영상이든 실시간으로 AI 처리를 수행했습니다. 유튜브에서 10년 전 영상을 보든 넷플릭스에서 최신 시리즈를 보든 모두 동일한 수준의 AI 최적화가 적용됩니다. 라고 김영석 부사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 기술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2018년 삼성의 QLED TV 판매량은 전년 대비 70% 증가했어요. 고객들이 스펙이 아닌 실제 화질 경험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2018년에 작성한 기사 AI가 바꾼 TV의 정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은 TV를 수동적인 디스플레이에서 지능형 영상 처리 시스템으로 바꿔놓았다. 이제 TV는 보여주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는 기계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삼성 AI 혁신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2019년 저는 삼성의 AI 전략이 얼마나 심도 깊은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김현석 CEO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TV는 이제 사용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해요. 이 철학이 삼성 니오 QLED의 AI 화질 엔진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저는 삼성 AI 연구센터에서 직접 이 기술의 작동 원리를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연구센터의 최영준 박사가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영화 장면을 일반 TV와 삼성 AI TV로 동시에 재생했어요. 차이는 즉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액션 영화 장면에서 AI는 폭발 장면의 밝기를 강조하고 인물의 표정은 더 선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준 박사의 설명이었어요. AI가 이 장면이 액션 시퀀스라는 걸 인지하고 그에 맞는 최적화를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화가 조용한 대화 장면으로 바뀌자 AI가 즉시 다른 모드로 전환했어요. 인물들의 피부톤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배경의 디테일이 살아났습니다. AI는 지금 이 장면이 드라마틱한 대화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의 감정 표현이 더 잘 드러나도록 화질을 조정합니다. 이게 바로 삼성의 장면 인식 AI였습니다. 스포츠,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까지 각각 다른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였어요. 삼성 AI팀의 이현우 팀장이 더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AI는 매 프레임마다 수백 가지 요소를 분석합니다. 색온도, 명암비, 채도, 선명도뿐만 아니라 장면의 속도감, 감정의 강도까지 고려해요. 마치 전문 화질 엔지니어가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축구 경기를 보여주더니 정말 놀라웠어요. 선수들의 유니폼이 더 선명해 보이고 잔디의 녹색이 더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시간이 되자 AI가 또 다른 모드로 전환했어요. 광고는 보통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죠. AI가 이를 인식하고 색상 표현을 더 강조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조정해요. 이 정도면 마법 수준이었어요. AI가 콘텐츠의 종류와 특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화질 처리를 수행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삼성의 AI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개인화 AI 기능을 추가했어요.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학습해서 개인별 맞춤 화질을 제공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밝은 화면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진한 색감을 선호해요. AI가 이런 개인 취향까지 학습합니다. 라고 이현우 팀장이 설명했죠. 저도 실제로 테스트해봤어요. 처음에는 기본 설정으로 TV를 봤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보니 확실히 화질이 제 취향에 맞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액션 영화를 자주 본다는 걸 AI가 파악하고 동작이 빠른 장면에서의 화질을 더 선명하게 조정한 거였어요.
신기한 건 AI가 시청 시간대까지 고려한다는 거예요 라고 최영준 박사가 추가 설명했습니다. 낮에는 밝은 화면을, 밤에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화면을 선호하는 패턴을 학습해서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이때 저는 삼성이 단순히 좋은 TV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시청 경험을 창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삼성의 AI 기술이 정말 대단한 건 지속적인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전 세계 삼성 TV 사용자들의 시청 데이터를 익명화해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했어요. AI는 하루에 약 1억 시간의 시청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어떤 콘텐츠에서 사용자들이 화질 설정을 바꾸는지, 어떤 장면에서 만족도가 높은지 모든 걸 분석해요.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죠. 삼성이 TV AI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2022년 저는 삼성이 TV를 단순한 시청 기기를 넘어 스마트홈의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와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취재하면서였어요. 삼성 스마트싱스 개발팀의 한동훈 상무와의 인터뷰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TV는 이제 집에서 가장 큰 화면이에요. 그리고 AI가 탑재된 가장 똑똑한 기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TV가 집안의 모든 기기를 제어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삼성의 비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TV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거였습니다. 실제 시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TV 리모컨 하나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조명, 커튼까지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였어요.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AI가 자동으로 거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고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닫습니다. 라고 한동훈 상무가 설명했어요.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액션 영화를 재생하자 TV가 집안의 다른 기기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에어컨이 더 조용한 모드로 전환되었어요. 마치 영화관 같은 환경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죠. AI가 지금 재생되는 콘텐츠가 액션 영화라는 걸 인식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시청 환경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개인화된 자동 제어였어요. 가족 구성원마다 다른 선호도를 학습해서 각자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삼성 AI 플랫폼 팀의 김수진 팀장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아버지가 스포츠를 보실 때는 밝은 조명을 유지하고 어머니가 드라마를 보실 때는 부드러운 조명으로 바뀝니다. AI가 각자의 시청 패턴을 학습해서 자동으로 맞춤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낮에 뉴스를 볼 때는 밝은 조명이 유지되었는데 저녁에 영화를 볼 때는 자동으로 무드 조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홈 전략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예측적 제어였어요. 단순히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해서 미리 준비하는 기능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7, 7시에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라면 AI가 6시 50분부터 미리 거실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김수진 팀장이 설명했죠.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평소 퇴근 후 TV를 켜기 10분 전부터 거실이 저절로 드라마 시청에 최적화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삼성이 TV를 홈허브로 만든 또 다른 이유는 보안이었어요. 다른 스마트홈 기기들과 달리 TV는 항상 거실 중앙에 있어서 물리적 보안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보안솔루션 팀의 이민석 부장이 설명해준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TV가 홈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면서 모든 기기의 보안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기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실제로 삼성 TV의 스마트싱스 앱에서는 연결된 모든 기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AI가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한다는 거였습니다. 평소보다 냉장고가 많은 전력을 사용하거나 보안 카메라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면 TV가 즉시 알려줍니다. 삼성의 스마트홈 플랫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확장성이었어요. 삼성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 기기들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메터 표준을 지원해서 애플, 구글, 아마존의 스마트홈 기기들과도 호환됩니다. 라고 한동훈 상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아이폰의 홈킷 기기들도 삼성 TV에서 제어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브랜드에 상관없이 모든 스마트 기기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제가 2022년에 작성한 기사의 제목은 TV는 어떻게 집의 두뇌가 되었는가였습니다. 삼성이 TV를 단순한 가전제품에서 스마트홈의 중심으로 완전히 재정의했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삼성의 진정한 혁신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챗GPT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생성형 AI에 열광할 때 저는 삼성이 이미 TV에 생성형 AI를 적용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 AI 연구소의 조현진 소장과의 만남에서였어요. 생성형 AI는 단순히 텍스트나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TV에서는 시청 경험 자체를 생성하는 기술이에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TV에서 생성형 AI가 뭘 생성한다는 건지 말이죠. 하지만 실제 시연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의 생성형 AI는 개인별 맞춤 콘텐츠 추천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시청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고객이 오늘 기분이 우울한데 뭔가 따뜻한 영화를 보고 싶다고 음성으로 말하면 AI가 고객의 과거 시청 이력, 현재 감정 상태, 시간대, 날씨까지 종합해서 최적의 영화를 추천합니다. 라고 조현진 소장이 설명했어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하루였어. 마음이 편해지는 걸 보고 싶어 라고 말하자 AI가 제 과거 시청 기록을 분석해서 따뜻한 가족 영화 몇 편을 추천해줬어요. 그런데 단순 추천이 아니라 각 영화의 어떤 부분이 제 현재 기분에 맞는지까지 설명해줬습니다. 이 영화의 이 장면에서 나오는 가족 간의 화해 장면이 현재 고객님의 감정 상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AI가 저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삼성 생성형 AI의 진짜 혁신은 콘텐츠 재구성 기능이었습니다. 삼성 미디어 AI팀의 박지연 책임연구원이 보여준 기능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긴 영화나 드라마를 고객의 관심사에 맞게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션 시퀀스만 보고 싶다고 하면 AI가 전체 영화에서 액션 장면들만 추려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줘요. 실제로 2시간짜리 액션 영화에서 액션 장면만 추출한 30분 영상을 만들어주더니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편집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장면 전환도 매끄럽고 스토리 맥락도 유지되었어요. 로맨스 장면만 보고 싶다고 하면 로맨스 하이라이트를, 코미디 장면만 보고 싶다고 하면 웃긴 장면들만 모아서 보여줍니다. 고객이 지금 원하는 감정에 맞는 시청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콘텐츠 제작자가 만든 원본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시청자의 니즈에 맞게 AI가 재편집해주는 거니까요. 삼성의 생성형 AI는 언어 처리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로 TV를 제어할 수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밝고 경쾌한 걸 틀어줘라고 말하면 AI가 날씨 상황까지 고려해서 적절한 콘텐츠를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와 색감도 자동으로 조절해서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시청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더 놀라운 건 AI가 시청 중에도 계속 상호작용한다는 거였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이 배우가 나온 다른 영화는 뭐가 있어? 라고 물으면 화면 한쪽에 관련 영화 목록이 나타났어요. 이 장면이 촬영된 곳이 어디야? 라고 물으면 촬영지 정보까지 보여줬습니다. 삼성 대화형 AI팀의 이승우 팀장이 설명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AI가 단순히 명령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와 함께 콘텐츠를 즐기는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마치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영화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AI에게 물어볼 수 있었고 AI는 항상 적절한 답변과 추가 정보를 제공해줬습니다. 삼성 생성형 AI의 또 다른 혁신은 개인화된 UI 생성이었습니다. 사용자의 취향과 사용 패턴에 맞게 TV 인터페이스 자체를 다시 구성해주는 기능이었어요. 자주 보시는 앱들을 홈 화면 상단으로 배치하고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콘텐츠를 미리 준비해서 보여줍니다. 라고 박지연 책임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주로 저녁에 넷플릭스를 보고 주말에는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패턴을 AI가 파악해서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홈 화면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해외 테크 전문가들도 삼성의 생성형 AI TV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MIT의 AI 연구소에서 온 에릭 브린율프슨 교수가 제게 말했어요. 삼성이 구현한 건 단순한 AI TV가 아니라 AI가 만드는 개인화된 미디어 경험이에요. 이건 TV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삼성은 TV를 수동적인 콘텐츠 소비 기기에서 능동적인 콘텐츠 생성 플랫폼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2026년 저는 삼성이 20년 연속 세계 TV 1위를 유지한 진짜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마케팅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고방식과 지속적인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이 한 번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6년 처음 1위를 달성했을 때도, 2010년 스마트 TV 시대를 열었을 때도, 2020년 니오 QLED로 화질 혁신을 이뤘을 때도 삼성은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김현석 CEO가 최근 저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 말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저희는 TV를 판 게 아니라 TV의 미래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고객들이 아직 모르는 니즈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술로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2006년 당시 누가 TV에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어요? 2015년에 누가 TV에 AI가 들어갈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2020년에 생성형 AI가 TV 시청 경험을 바꿀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었나요? 삼성은 이 모든 변화를 먼저 보고 먼저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삼성을 취재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미래지향적 사고였습니다. 삼성은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지 않았어요. 3년, 5년 후 고객들이 원할 만한 경험을 미리 상상하고 그것을 구현했습니다. PDP에서 QLED까지의 로드맵, 스마트 TV에서 AI TV까지의 진화가 모두 이런 장기적 비전의 결과였어요. 둘째, 기술 융합 능력이었습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술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디스플레이 기술, 반도체 기술, AI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두 통합해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AI를 하드웨어와 완벽하게 결합시킨 니오 QLED는 이런 융합 능력의 극치를 보여줬어요. 셋째,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삼성은 1위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위일 때 더 과감하게 변화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일 때 가장 큰 변화를 시도하는 역설적 전략이 20년간의 연속 1위를 가능하게 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 TV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많이 파는 것을 넘어서 TV 산업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이 QLED를 내놓자 모든 경쟁사들이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AI 화질 엔진을 도입하자 다른 브랜드들도 AI 기능을 추가했어요. 삼성이 생성형 AI TV를 선보이자 업계 전체가 AI 혁신에 나섰습니다. MIT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쿠스마노 교수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삼성은 TV 시장에서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한 시장 점유율 1위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 리더의 위치에 있다. 저도 완전히 동감합니다. 삼성의 20년 연속 1위는 단순한 판매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 리더십의 증명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삼성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확인한 삼성의 차세대 프로젝트들을 보면 이들이 또 다른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뇌파 인식 UI, 완전 몰입형 메타버스 TV까지 삼성은 이미 포스트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석 CEO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20년 연속 1위는 과거의 성과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20년의 1위를 위해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TV의 진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6년 첫 기사에서 삼성의 TV 1위가 얼마나 갈까? 라고 회의적으로 썼던 게 이제는 부끄럽기만 해요. 20년이 지난 지금 보니 삼성의 1위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그들은 TV를 팔아온 게 아니라 TV의 미래를 계속 다시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20년 연속 세계 TV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